임신 2기 여성의 태반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임부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질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자궁이고요. 다음에 얘는 난소죠. 다음에 여기는 난관 또는 나팔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궁 안에 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반이 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질 초음파가 아니라 이 복부를 통해서 지금 이 배에 있는 복부를 통해서 이 자궁이라던가 난소라던가 아니면 이 난관의 이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자궁 안에 있는 상태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부, 임산부의 복부 초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소변을 한 3시간 정도는 참아야 돼요. 3시간 정도 참아야지만 방광의 소변이 차게 되거든요, 여러분. 방광의 소변이 차게 되는데 이 자궁이라던가 난소라던가 이 난관은 골반 깊숙이 안에 들어있어요. 깊숙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가득 차야지만 장기가 위로 올라가요. 장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자궁 안에 있는 상태를 좀 잘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가득 차게 해서 장기가 밀려 올라가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자궁이나 난소나 이 여기 안에 있는 상태를 잘 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한 3시간 정도 검사 전서부터 한 3시간 정도 소변을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화기계 상태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궁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세석이 절석이를 취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만약에 질 초음파를 한다 그러면 세석이 절석이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복부 초음파를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부 초음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질 초음파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임산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무릎을 이렇게 세우게 하는 체위를 해야 되거든요. 무릎을 세우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냐면 무릎을 세우면 배의 힘이 빠지거든요. 그럼 이 복부의 힘을 빼게 해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세워서 복부의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운 체위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배행와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석이 절석이가 아니라 배행와이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복부에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포르말린으로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용 젤을 발라주면 되는데 이 젤을 차게 바르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지근하고 좀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분만을 하고 있는데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분당 60회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럼 지금 태아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 성인은 맥박이 한 60회에서 한 100회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정상 수치잖아요, 1분에. 그런데 이건 정상 범위고 대부분은 60회에서 한 80회 뛰죠. 대부분은 한 60회에서 1분에 80회 정도 뛰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 아기들은 이거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 2, 12, 120회, 8, 2, 16에서 160회.
그래서 1분에 120회에서 160회가 뛰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20회에서 160회가 떠야 되는데 60회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지금 태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일단 위험한 상황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위험한 상황이에요. 일단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임산부를 보게 되면 임산부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배가 있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Y라인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 Y라인 있는 부분에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좌측이고 우측이면 여기 있는 이 우측에 있는 요 부위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뭐가 있냐면 복대정맥이 있어요. 이 복대 정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이 굉장히 점점 자궁이 임신 전에는 50g밖에 안 되는데 임신 말기에는 얘가 1000g까지 커지잖아요. 그래서 50g밖에 안 됐던 게 이렇게 1000g까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자궁이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 있는 복대 정맥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정맥류 같은 것도 좀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는 어떻게 누워야 되는 거냐면 좌측위로 누워야 돼요. 좌측위로 누워서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면 배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이렇게 임산부가 이렇게 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누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요. 옆으로 좌측으로 누우면 배가 이 좌측 바닥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럼 이 우측을 누르지 않아요. 배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복대 정맥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임산부는 휴식을 취할 때 이 좌측위를 취해서 이 복대 정맥을 누르지 않게끔 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임산부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아기, 태아에게도 혈액 공급을 잘합니다. 혈액 공급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기가 60회 이하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태아에게 혈액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임산부가 산모가 좌측위를 취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아기한테 혈액 공급이 잘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분만 직후에 여러분 분만하고 난 다음에 회음부의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요도고 여기가 질이고 여기가 항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요도고요. 다음에 여기가 질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항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질 있죠. 우리가 정상 분만을 하게 되면 질을 통해서 여기가 아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질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얘가 5cm 정도, 5에서 7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기 머리가 한 37c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5cm 정도 되는 질에서 7cm 정도 되는 이 아기 태아의 머리가 나오면 이 질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음부의 이 열상, 마구잡이로 찢어지는 이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부위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해요. 여기를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하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위로 쑥 딱 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회음 절개술을 하게 되거든요. 회음 절개술을 하게 되고 그럼 이게 회음 부위가 마구잡이로 막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찢어지는 열상을 방지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회음 보호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측방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방 절개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태아가 나오는 분만 2기 해줘요, 여러분.
태아가 만출되는 분만 2기에 해주는데 이걸 해주게 되면 이 회음절개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회음부 열상을 방지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음부가 마구잡이로 찢어지는 회음부 열상을 방지할 거예요.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으니까 아기가 나오기 쉽겠죠, 여러분. 아기가 나오기 쉬우니까 분만 2기를 단축시켜주고요. 분만 2기를 단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아기 머리를 보호해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아기 머리인 아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기가 나오기 쉽게 해주는 거고 아기가 다 만출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꼬매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슈처를 해줘요. 그럼 슈처를 하게 해주면 아까 말한 그 회원 부위가 퉁퉁퉁퉁 부어 올랐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분만 직후니까 여기 회원부가 퉁퉁 부어 오르고 막 굉장히 통증이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회원부 간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회음부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 회음부 간호에서 중요한 게 이 시간을 조금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24시간이죠. 이렇게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24시간 동안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차가운 냉을 적용해서 퉁퉁 부어오른 부종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을 적용해서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시간이 지났어요. 이 24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냉이 아니라 온을 적용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그래서 퉁퉁 부은 부종하고 통증, 이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분만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동안은 냉을 적용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24시간 이후에는 온을 적용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4시간 이후에는 온을 적용하니까 자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음부 연료법 있죠. 회음부 연료법. 적외선 치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회음부의 그 부종이랑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만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음절개부에 냉을 적용해서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이 회음부 간호랑 이 24시간 그 이내에 직후의 간호랑은 조금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분만 직후에 조기 이상을 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분만 직후인데 복부 마사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만 직후에 모유수유랑 회음부랑은 회음부 이 퉁퉁 부어오른 부종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다음에 분만 직후인데 쿠션은 아닐 테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유아기에 달성해야 되는 발달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릭슨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슨은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신, 자, 주, 근, 정, 친, 생, 자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신자, 주군, 정친, 생자라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라감이에요, 여러분. 얘는 신뢰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율성입니다. 다음에 얘는 주도성, 솔선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솔선감이고요. 다음에 얘는 근면성입니다. 근면성이고 다음에 얘는 자아 정체감이죠. 다음에 얘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고요. 다음에 얘는 생산성입니다.
다음에 얘는 자아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아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아기 있죠. 영아기. 태어나서 12개월까지. 이렇게 12개월까지 영아기에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아기 다음이 유아기잖아요. 만 1 내지 3세의 이 유아기에는 걷기 시작을 하면서 자율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학년 전기 있죠. 이 학년 전기에는 주도성, 솔선감이 발달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가는 학년기에는 근면성이 발달 과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기 있죠. 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는 자아 정체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 30대의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이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성과의 친밀감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친밀감이 발달 과제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4세까지 이 중년기에는 생산성이 발달 과제인데 아이도 이렇게 거의 다 키워놓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생산성이 되게 높은 그런 단계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발달 과제고 그 다음에 노년기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하는 이 자아 통합이 발달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아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자, 주군, 정진, 생자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2주에 태어난 미숙아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 미숙아의 특징이랑 그 다음에 이 과숙아의 특징은 정말 시험 문제 아동간호 시험 문제로 정말 잘 나오니까 이 두 가지 특징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여기 요 사이에 정상분만이죠. 정상분만은 언제 태어난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38주에서 이렇게 40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정상분만한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이 38주가 태아의 폐가 성숙되는 시기예요. 태아의 폐가 성숙되는 시기라서 이 태아의 폐가 성숙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미숙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8주 이전에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고요. 이 가숙아라고 하는 거는 42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과숙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미숙아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태아의 폐가 성숙되지 않은 채로 30주 미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빈번한 무호흡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빈번한 무호흡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미숙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별로 없어요. 살이 별로 없어가지고 피하 지방 같은 게 없죠. 피하 지방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없고 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머리가 거의 머리 사이즈가 크고요. 머리가 크고 다른 부위는 굉장히 쭈글쭈글 말라있죠. 그리고 쭈글쭈글 말라있고 살이 없기 때문에 혈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잘 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살이 없어서 쭈글쭈글한데요. 우리 손바닥은 뼈가 있잖아요. 여러분 뼈가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같은 데는 오히려 살이 없을 때 쫙 펴 있고요. 살이 많으면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부분은 살이 없어서 쭈글쭈글 하는데 손바닥, 발바닥만큼은 주름이 없어요. 이 손바닥, 발바닥, 여기 있는 손바닥, 발바닥은 주름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에 미숙아의 특징에서 이 네 번째는 솜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솜털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과수가의 특징은 엄마 뱃속에서 좀 더 오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장, 키가 큰 채로 태어나고요. 다음에 엄마 뱃속에 오래 있었던 거니까 머리카락도 굉장히 길고요.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도 굉장히 길게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상분만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태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지가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태지가 조금 감소된 상태로 태어나요. 감소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42주에 태반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한테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갈라져 있고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뭐냐면 과수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미수가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솜털이 적은 게 아니라 솜털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미수가니까 살이 거의 없어서 피하 지방이 적은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 미수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이 안 된 채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렇게 귀랑 연골이 두껍게 발달한 채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은 오히려 이렇게 주름이 없이 쫙 펴져 있고요. 다음에 살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잘 관찰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27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신생아가 장기간 고농도의 산소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면 고위험 신생아니까 보육기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이 보육기 안에 있는 아이죠, 여러분. 그럼 이 보육기에는 우리가 O2를 투여를 하는데 이 산소 O2를 투여하는데 이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O2의 농도가 30에서 40%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30%랑 40%를 유지했는데 이 40% 이상의 고농도의 이 산소를 이렇게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망막이죠, 여러분. 이 미수가의 망막에 혈관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혈관이 막 증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혈관 증식성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1편에서 설명했던 거에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망막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싸고 있는 막을 제가 맥락막이라고 했었죠. 이 검은 게 이게 지금 망막이거든요. 이 망막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상을 맺으면 이 망막에서 이렇게 굴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굴절된 상을 시신경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면 이 망막의 혈관이 이렇게 막 증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망막에 있는 혈관에 증식이 되면 상을 맺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수정체 뒤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고 해요. 증식증. 수정체 후에 있죠. 뒤에 있죠.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고 지금 미수가인 거잖아요. 미수가가 지금 보육기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미수가 망막의 증식성 혈관이 증식한 거니까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랑 똑같은 말을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실명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미수가 망막증인데요. 여태까지 국가고시 문제에는 미수가 망막증이라는 말보다는 이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아토피 피부염은 알러지성 질환이잖아요. 그죠? 알러지성 질환이죠. 알러지성 질환이에요. 이 알러지성 질환이라서 굉장히 가렵고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짝짝 갈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조하니까 수분이 없죠. 그죠? 건조하면 수분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갈라지고요. 그리고 수분기가 없고 하니까 이게 건조하니까 가려움증인 이런 소양증 같은 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러지성 질환은 이게 건조해서 수분이 없고 갈라지고 이렇게 가려운 소양증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번에 보시면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긁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긁게 하면 2차 감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기한테 이렇게 장갑 보호대나 우리 팔꿈치 보호대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죠? 팔꿈치 보호대 같은 거 해줘가지고 긁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에 때를 밀어주면 피부가 오히려 더 손상되죠. 다음에 알카리성 비누가 아니라 우리 자극성이 없는 중성 비누 사용해야겠죠. 다음에 이게 가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니까 꽉 끼는 옷이 아니라 헐렁한 옷을 입어가지고 가려움증을 조금 감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는 치매 환자의 간호보좌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배회라고 하는 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왔다 갔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갖다 배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치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이 치매라고 하는 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거거든요. 지금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인지 기능이 저하된 건데 이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력 장애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기억력 장애가 생기는데 내가 손상되기 전 있죠. 내가 손상되기 전의 기억은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장기 기억은 유지를 합니다. 내가 손상되기 전이니까 예전에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이 뇌가 손상되고 난 다음에 최근 기억 있죠. 이 최근 기억, 단기 기억은 상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손상되기 전에 이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데 방금 전의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치매 공통간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치매의 어떤 그런 문제의 유형이 나타나든지 치매는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타나든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답이 있어요. 그 공통으로 들어가는 답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데요.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데 이렇게 손뼉을 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손뼉을 친다던가 아니면 어르신한테 가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 있죠. 그걸 부르면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걸 따라 부르면서 그거를 좀 전에 그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니면 어르신 저랑 뭐 꽃에 물 주러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있던 그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콩나물 다듬기라던가 수건개기라던가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를 하면 이 조금 전에 이 최근 기억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세 번째는 상과 벌을 이용해도 좋거든요, 여러분. 상과 벌을 이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비누를 먹고 계시다면 어르신 비누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탕을 드리면서 어르신 저랑 바꿔 드세요 하고 이렇게 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르신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바지를 자꾸 내리는 문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드리면서 보여주면서 어르신 바지 자꾸 내리시면 이렇게 간식 안 드려요 하고 이렇게 벌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치매의 공통 간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함께 따라 부르게 해서 조금 전에 그 문제 상황인 배회 상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답이에요. 다음에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보호대, 이 억제대를 사용해가지고 묶어서 이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다음에 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건 치매의 공통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치매의 공통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다음에 그럼 이제 배회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배회는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면 두렵겠죠, 여러분. 그리고 불안하면 두렵고 그러면 두려운 게 바로 뭐냐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하면 두렵고 무섭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울 때 하는 그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우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집에 불부터 켜죠, 여러분. 집에 불 켜겠죠, 무서우니까. 그죠? 다음에 무서우니까 TV 켜거든요. 이렇게 TV 켜는데 대신 TV 켜는데 큰 소리로 켜는 거는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느끼니까 큰 소리로 켜면 안 되고 그냥 TV를 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무서울 때 문 잠그죠, 여러분. 문 잠그고 창문 닫잖아요. 그죠? 다음에 어두운 게 보이면 더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튼 같은 거 쳐주면 좋아요. 다음에 우리가 무서울 때 함께 있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주는 거고요.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는 애완동물하고 함께 있으면 좀 더 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과 함께 있어주게 하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려주는 건 좋은데 크게 틀어주면 더 위협적으로 해서 더 무섭거든요. 다음에 무서워서 그러는 거니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인 변화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포 있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가 몸무게 1kg에 무려 1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1000억 개도 아니고 우리가 1조 개의 세포가 1kg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6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포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피부계 뭐 이런 게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는데 이 노화는 세포의 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세포가 모여서 개가 되면 세포가 노화가 되니까 개도 노화가 되겠죠? 그죠? 그럼 개도 노화가 될 거예요. 그럼 개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소화기계 기능 떨어지고 호흡기계 기능 떨어지고 순환기계 기능 떨어지고 모든 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개의 기능이 떨어지면 개의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화기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순환기계 질병, 모든 개의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침 분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화기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이 침에 소화효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침에 소화효소가 푸티알린이라는 우리 소화효소 들어있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 분비가 감소를 해서 구강건조증이 되게 되죠, 여러분.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우리가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 같은 거 생기게 되고요. 다음에 이게 잘 삼키지 못하는 거니까 사례 같은 것도 잘 걸리고 이게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 분비가 안 되니까 소화효소도 잘 분비가 안 돼서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도 잘 차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 분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침 분비가 감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다음에 이걸 조금 지우고 다른 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에 이렇게 도돌도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돌도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라고 합니다.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랑 똑같은 말을 우리 미뢰라고 합니다. 미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는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고요. 여기는 짠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쓴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양 옆에는 신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어요. 신맛. 이 양 옆에는 신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혀 앞쪽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혀 앞쪽의 미뢰는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뢰를 감소하기 때문에 단맛을 잘 못 느끼고요. 짠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짠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에 단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 같은 거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던 엄마의 솜씨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소금도 많이 넣고 설탕도 많이 넣고 하니까 이 음식 간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고 음식 맛에 조금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혀 앞은 많이 사용해서 미뢰의 수가 감소를 하지만 이 혀 끝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거랑 양옆은 잘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뢰가 유지가 돼요. 미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감소하고 유지하니까 여기는 쓴맛이 증가하게 되고 신맛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쓴맛이 증가하니까 어르신들이 뭘 먹어도 입안이 쓰다. 왜 이렇게 입안이 쓰냐.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신 거 잘 못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맛이랑 짠맛은 잘 못 느껴요. 단맛하고 짠맛은 잘 못 느낍니다. 다음에 소화하는 소화기계 능력 떨어지죠. 제가 아까 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소화기계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다음에 후각의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후각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냄새 잘 못 맡게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갈증 있잖아요.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이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 못해요. 수분 섭취를 못해가지고 탈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한 잔 200cc 정도의 물은 드셔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이렇게 1시간에 한 잔 정도의 물은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인은 수면 장애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수면 장애에 해당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일찍 잠드세요. 조기 취침하시고요. 다음에 아침 일찍 깨거든요. 조기 이상 하십니다. 그런데 조기 취침하기는 하는데 잠들 때까지 이 잠이 들 때까지 이 잠들 때까지 드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굉장히 쉽게 잠들지 않고 잠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잦은 각성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잘 깨세요. 이게 잦은 각성, 중간중간에 잘 깨거든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잘 깨요. 민감하게 잘 깨거든요. 그럼 이 잘 깬다는 건 질이 낮은 수면을 한다는 거예요. 질이 낮은 수면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질이 낮은 수면을 하기 때문에 낮잠을 좀 많이 자요. 낮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게 자꾸 깨고 막 이러기 때문에 총 수면량은 총 수면량이죠. 이 총 수면량은 길지 않고 이렇게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면이거든요. 그럼 이런 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새벽 2시에 자다가 오늘 10시까지 자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잠드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요. 깨는 시간도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낮 동안에 운동을 하게 되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겠죠. 그런데 취침 전에 운동하는 건 안 되고 낮에 운동하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다음에 잠잘 때 침실의 조도를 낮추면 아무래도 잠자기 좋은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에 불을 소등해가지고 불을 아예 꺼버린다고 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자주 가기 때문에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도를 낮추는 거지 조명을 꺼버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 낮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잠자기 직전에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려고 자꾸 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4번이죠. 다음에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 이럴 때 잠이 안 올 때 고단백식이 먹어주면 좋거든요. 이 고단백식이라서 따뜻한 우유 한 잔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공복감도 사라지고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나타났는데 출혈이 돼서 지금 혈압저하랑 빈맥이 나타났대요. 그럼 이 쇼크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쇼크라고 하는 건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얘는 얘는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증상에 대한 거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쇼크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O2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O2가 부족한 상태를 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O2가 부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혈액의 양이 줄겠죠. 그죠? 혈액의 양이 줄잖아요. 그럼 혈액의 양이 줄면 제가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혈압 저하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에선 혈액을 더 많이 보내려고 이 심장이 많이 뛰죠.
그래서 빈맥이 나타나는데 얘가 건강해서 빈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약하고 빠른 맥박. 이 약하고 빠른 맥박이 특징입니다. 빠른 맥박이 특징인 게 이게 쇼크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리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체온도 이렇게 떨어지고 차가운 피부 같은 게 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쇼크의 정의가 쇼크가 뭔지 아니면 쇼크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쇼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쇼크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는 저혈량성 쇼크가 있어요, 여러분. 저혈량성 쇼크가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가 있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저혈량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 공급 안 돼서 결국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혈로 지금 저혈량인 거예요. 저혈량성 쇼크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성 쇼크도 있는데요. 이 독성 쇼크라고 하는 건 보고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독버섯이라던가 이런 그런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신경계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신경계가 마비가 되면 신경계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독성 쇼크고요. 다음에 이 신경성 쇼크라는 건 척추 골절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우리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척추골절이나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여기 척추 안에 있는 척수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척수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심장성 쇼크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심인성 쇼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심인성 쇼크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심장이고요. 다음에 이는 원인이에요. 심장이 원인이 돼서 오는 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협심증이라던가 아니면 부정맥이라던가 이런 심장 질환이 원인이 돼서 오는 쇼크예요. 그럼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심장이 혈액 박출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혈액 박출을 잘 하지 못하면 혈액 공급을 못하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게 심장성 쇼크, 심인성 쇼크고요.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데요. 이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데 이 아나필락틱 쇼크를 갖다가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혈관성 쇼크라고도 얘기합니다. 혈관성 쇼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땅콩 알러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각각류 뭐 알러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키위 알러지가 있다던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벌 알러지가 있다던가 이럴 때 얘가 이런 알러지에 해당되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알러지 물질로 인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면역 발질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인두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인두고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뭐냐 호흡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폐예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기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알러지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는 기도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올라서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산소 부족 상태가 나서 이렇게 즉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저혈량성 쇼크라서 굉장히 아나필락틱 쇼크, 즉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게 기도가 확
부어올라서 기도 부종, 기도 경련까지 올라서 호흡 곤란에서 즉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아나필락틱 쇼크, 혈관성 쇼크라고 하고요. 이때 즉시 에피네피린을 0.2에서 0.5cc를 우리가 주사를 해주면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기관지 확장제잖아요. 얘가 우리 왜 아까 기관지 확장제에서 에피네피린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확장시켜가지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산소가 기관지를 확장하니까 산소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나필락틱 쇼크. 그래서 쇼크의 종류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는 출혈로 인한 거니까 혈액이 부족해지는 저혈량성 쇼크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 즉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제세동기에 대해서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가 오면 첫 번째는 전원을 켜야죠, 여러분. 전원을 켜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켰으면 우리가 패드 부착해야죠. 이렇게 패드를 부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땀이 있으면 땀에 있는 이 물기는 닦아야 되는 거고요. 물기는 닦아야 되는 거고,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럼 여기 쇄골이 있어요, 여러분. 쇄골이고 이렇게 유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유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쇄골 아래에 이렇게, 오른쪽은 쇄골 아래에 패드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 가슴 아래 겨드랑이 선 있죠. 여기에 이렇게 패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을 켜서 패드를 부착을 하면 전기가 이렇게 약한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약한 전류가 흐르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러나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을 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면 얘가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이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강력한 전기가 대상자한테 이렇게 딱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물러나 주세요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는 거죠. 제세동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이 강력한 전기가 확 간 거고요. 그럼 이럴 때 얘가 2분 동안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2분 동안 자동으로 다시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2분 동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있죠. 이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이게 몇 대 몇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30대 2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2분 동안 5회 주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회 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시험 문제에, 다음에 이 2분 동안 이 리듬 분석하고 이 2분 동안 한다는 것도 나오고 30대 1을 5회 주기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러면 심장 충격을 실시했다는 건 제세동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그럼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즉시 30대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슴 압박 30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리가 개방 골절이 됐대요, 여러분. 골절이 돼서 지금 출혈이 동반된 환자에게 제공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요걸 조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근골격계 손상 환자한테 제공되는 간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럼 이 근골격계 손상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골절이 됐다던가
골절이 됐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인대가 손상이 됐다던가 이런 거. 이런 근골격계 손상이 환자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간호 원칙을 우리 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이스의 이 R은 레스트라고 해서 움직이지 말고 휴식 취하라는 거고요. 이 I는 아이스 해가지고 냉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냉을 우리가 왜 첫 24시간 동안은 냉을 적용을 해서 퉁퉁 부어있는 부종이랑 통증 가라앉힌다 그랬잖아요. 냉을 적용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C는 컴프레션 해가지고 고정하고 압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목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탄력 분대 같은 거, 압박 분대 같은 거 있잖아요. 탄력 분대, 압박 분대 같은 거로 고정해 주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는 elevation 해가지고 심장보다 이렇게 높여주라는 거예요. 심장보다 높여줘서 부종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골절 부위 마사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둬야 돼요, 여러분. 마사지 하면 안 되고 온이 아니라 냉제공하는 거고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주는 거 맞죠? 4번 심장보다 높여줘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다음에 골절 부위의 옷을 잡아 당겨서 벗기는 게 아니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벗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잡아 당기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뼈를 밀어 넣고 맞추고 골절편을 맞추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틀린 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절일 때 가장 중요한 거. 골절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목을 대는 거잖아요. 부목을 대주는 거잖아요. 부목을 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골절일 때 제일 먼저 해줄 거는 부목 대준다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있을 때 뼈만 여기 안에서 똑 부러지는 걸 우리 무슨 골절이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뼈만 부러진 단순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뼈만 부러진 1차적인 손상을 입은 거예요. 1차적인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골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피부를 뚫고 나오면서 얘는 단순 골절이 아니라 복합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복합 골절은 뼈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 뭐 인대, 근육, 신경, 뭐 이런 2차적인 손상까지 뼈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이런 2차적인 손상까지 일으키는 걸 복합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부위에 이렇게 부목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부목,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정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끔 해가지고 다른 데를 찌르지 못하게 해서 이런 2차적인 손상을 복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목을 대주는 게 골절일 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부목을 대주고 움직여야지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부목을 먼저 대주고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잘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잘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응급처치할 때 순서가 있거든요. 응급처치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혈을 할 때 지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쇼크일 때 이 쇼크를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상처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처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보호를 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굴절일 때 뭐를 대주는 거냐면 부목을 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기도 유지해주고, 출혈일 때 지혈해주고, 쇼크일 때 쇼크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상처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굴절일 때 부목 대주는 거. 요 순서대로 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굴절 환자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찾으세요 하면 부목을 대준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개방성 굴절 환자라는 건 피부가 벌어져서 피부가 손상된 환자잖아요. 그러면 개방성 굴절 환자일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거기에서 부목을 대준다가 있어도 걔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골절보다 더 중요한 건 상처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레싱을 해준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목 대주는 거고요. 만약에 출혈이 된 환자잖아요. 요거처럼 출혈이 된 골절 환자다. 그럼 우리 지혈을 해준다가 있으면 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잘 틀리는 거라서 이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초간호학 개요 문제 35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건간호학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